실과 후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14장 원격 작용과 마술적 자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32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르네상스 이후에 유럽에서는 다양한 세계관, 가치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 중에서 두 가지로 압축되어졌는데 그 세계관 또는 가치관은 132페이지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기계적 자연관, 또 하나는 마술적 자연관이라는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계적 자연관, 즉 기계적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 하면 이 기계적 자연관은 자연이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나 마력, 정령 등 초자연적인 관념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즉 기계적 자연관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움직이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도 있을 수 없고 또 어떤 그 주술이라든지 또 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기계적으로 이 세상은 순환하고 움직여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기계적 자연관입니다. 두 번째는 132페이지 일곱 번째에 있는 마술적 자연관은 자연계에는 숨겨진 힘을 경험으로 파악하여 그 힘을 자연의 순리에 따라 이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즉, 각 사물에는 어떤 내재되어진 어떤 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에 또 어떤 돌에 또 어떤 산에는 어떤 기운이 있어서 그 기운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통로와 방법만 안다고 하면 그 기운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세계관입니다. 그 예로는 연금술 또는 점성술 등이 있습니다. 13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연금술사들은 자연의 배후에 감춰진 이 질서를 알아내고, 즉 이 기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규칙이라든지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적용하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을 두드리거나 또 열에 가열하거나 녹이거나 섞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이런 질서를 또 규칙을 또 법칙들을 알아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연금술은 고대 이집트에서 발생하였지만 그리스와 또 로마, 또 페르시아와 아람권까지 전달되어지고 이제는 온 유럽에까지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금술사들은 이 금속들이 어떤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성장이 멈추게 되어진 이런 금속들을 자극을 주어서 성장을 지속하게 하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납이 금이 되고 또 쇠가 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교재 134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연금술사들은 금속의 성장 과정을 실험실로 옮겨서 적절한 변화만 준다라고 하면 납이나 구리, 철 등이 금이나 은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다가 한번 답을 좀 달아주기 바랍니다. 자, 납이 금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답을 좀 달아보기 바랍니다. 납을 영문수를 이용해서 금으로 바꿀 수 있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답을 남겨주기 바랍니다. 네. 네, 없다 본 학생도 없고 이하승 학생 없고 네, 이럴 때는 그냥 미친 척하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데 네, 네, 김석 학생도 없다고 생각하고 네,
참 여러분 참 순진한 것 같아. 네. 다 그냥 없다로. 없다. 이따가 하나도 없네. 네. 네. 김희연 학생도 없다. 안현수 학생도 없다. 예, 다 없다. 네. 예, 없다. 네. 이 뭐 납을 금으로 만들 수 있으면 다 떼돈 벌지. 누가 그것을 그냥 놔두겠어요, 그죠? 없는 게 맞는 거죠. 네, 함선 학생도 없다. 네, 한 명도 없네. 자, 과연 그럴까요? 네. 137페이지 보면 11번째 줄에 중국의 동기 가목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양에서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이 궁궐에 이제 종을 하나 매달았는데 이 종이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종이 어떻게 저절로 울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하 중에 한 명이 아마도 이 종을 만든 그 동네에 큰 병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종이 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정말로 조금 있다가 그 지역에 이제 그 보고가 들어오기를 그 지역에 큰 산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이 동이 있었던 곳에 큰 병고가 일어나니까 그 영향이 이 동으로 만든 종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동이 울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기 가목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태어난 곳, 또 있었던 곳에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묘자리 같은 것도 우리 자기의 부모님이나 선조를 좋은 묘자리 쓰면 그 기운이 그 후손들에게 미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이 이제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수설이라든지 또 이런 영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전부 아니라고 했었죠. 그런데 어, 이그 우리가 이제 원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원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자의 중심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를 도는 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자라는 건 별게 아니고 이 양성자가 몇 개인가 또 중성자가 몇 개인가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몇 개인가에 따라서 이 원자의 성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금은 양성자가 79개가 있는 것이 금이에요. 그리고 납은 82개가 있는 것이 납이에요. 물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양성자, 중성자, 전자인데 이 이제 뭐 양성 중성자하고 원자도 뭐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이 양성자만 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성자가 79개이면 금이 되고 82개면 납이에요. 그러면 이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양성자 3개만 띵가내면 이 납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자 안에 있는 양성자의 숫자를 띵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냐면 그게 뭐냐면 입자 가속기라는 것이 있어요. 입자 가속기를 이용하면 이 전자를 띵가낼 수 있어요. 중성자를 띵가낼 수 있어요. 양성자를 띵가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엊그저께 4월 27일이 오늘 29일이니까 엊그저께 이제 신문에 난 건데 이 충청북도의 방사 광 가속기를 이제 올해 말에 이제 건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완성을 하냐면 2028년에 이 방사 광 가속기가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광 가속기만 완성이 되어지면 뭐를 납을 뭘로 금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028년 해봤자 앞으로 7년밖에 안 남았어요. 7년 후에는 금값이 어떻게 된다? 예, 폭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납을 금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과학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성이에요. 이
방사선 광가속기 이것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8천억 원이에요. 거의 1조 원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전자 하나를 띵가내는 게 그냥 원자 한 개야. 그러니까 금 1g 안에 원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기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띵가낼 수 있는 게 원자 한 개야. 원자 한 개를 납에서 금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1g을 만약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원자의 그 양성자를 띵가내고 전자를 띵가내고 중성자를 띵가내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광선을 사서 금을 캐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죠. 이제 나중에 과학가 발달돼서 이 광가속기가 지금 8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한 뭐 80원 정도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납을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금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불가능해요. 그거는 워낙에 강력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설이 아니고는 띵가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납을 금으로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바보라서 경제성이 없는 이 광가속기를 만들까요? 왜 이걸 만들까요? 경제성도 없는데. 그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이제 신종플루가 세계 유행이었었죠. 근데 신종플루를 치료하는 약은 우리 지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는 신약이란 말이에요. 없었던 물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지구상에 없는 신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게 뭐예요? 이 광가속기예요. 광가속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신물질, 그러니까 지구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신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연구해서 이런 타미플루라든지 또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가속기를 이용해서 이런 신약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내가 좀 진로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해본 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광가속기는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우리나라의 수준이 지금 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광가속기에 대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그 대학원이라든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지면 세계의 최상위 광가속기 부속무기 뭐 거기 안에 뭐 기업도 있을 거고 연구소도 있고 여러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아마도 좀 가장 안정적이고 또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직업에 대해서 고민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사양 계열에 있는 직업보다는 이렇게 앞으로 유망하고 또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이런 직업군을 가지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재 135페이지에 보면 이런 원격 작용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위스의 의사인 파라셀수스는 참 그 명의로 이름을 날렸는데 그 명의로 남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137페이지 1번 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과학에 알잖아요. 그죠? 물체를 그 물체도 밀리지만 나도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도 이 작용 반작용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던 이그 생활에 또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쟁터에서 총알을 맞았어요. 그러면 총알을 맞았으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총알 맞은 부위를 소독하고 또 이것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용 반작용을 생각하면 이 내가 총에 맞았지만 이 총을 치료하거나 또 총에 어떤 영향을 끼치면 이것에 대한 그 영향으로 내 팔도 낫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냐면 제가 나무를 하다가 도끼자루에 제 다리를 쳤어요. 그러면 도끼자루 갖고 와. 그리고 도끼자루에다가 연고를 바르고 도끼자루에다가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떠드는 사람이 가서 정말 내 몸에 소독을 안 했는데도 몸이 나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자기 발은 자연적으로 낫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죽은 사람들은 사실 이제 묻혀지는 거잖아요. 나은 사람만 홍보를 하니까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해진 거죠. 자, 이렇게 무기 연고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총에 상처를 입었으면 내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총구에다가 연고를 바르고 또 내가 도끼질을 하다가 또는 칼에다가 어떻게 베이면 상처가 아닌 그 칼이나 이 도끼에다가 치료제를 바름으로 인해서 내 상처가 낫게 하는 것이 바로 무기 연고라는 이제 치료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한테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무기 연고가 네, 안내진 학생 챙겨서 무기 연고가 효과가 효과가 있다 없다. 자, 여러분은 이 무기 연고가 효과가 있다. 아무래도 내 상처를 낸 그 칼에다가 치료를 하면 내 발도 낫는 거지. 칼이 낫게 되면 나도 낫는 거지라고 할 수 있다. 자, 무기 연고가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을 좀 주기 바랍니다. 예. 예, 유경수 학생 없다고 지금 여러분 한쪽으로 완전히 나서는 것 같아요. 지은 학생도 없다. 근데 그거는 네, 태권 학생도 없다, 희원 학생도, 함성 학생도 다 없다라고 했는데, 네, 없다. 승철 학생도 없고, 네, 없다, 네, 없다. 고은 학생도 없다. 네, 차서영 학생도, 안현수 학생도, 태연 학생도. 여러분 되게 순진한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연구가 뭐가 있겠어요. 네, 한빈 학생까지도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효과가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내가 최근이라든지 과거에 이 별자리 운을 내가 본 적이 있다. 별자리 운. 그 다음에 궁합을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또 이런 또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 자, 이 별자리라는 게 뭡니까? 예, 별자리라는 게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잖아요, 그죠? 그것의 어떤 영향이 나한테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아니, 총에 맞았는데 내 상처를 치료해야지 총구에다가 그 연고를 바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낫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앞날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치잖아요. 그런데 그건 모르는 거죠.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그 별자리 운이라든지 오늘의 운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게 심심풀이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 다 뭐에 대한 세계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가? 마술적 세계관이 여러분에게 배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별자리 자리를 타고난 사람은 이제 물고기는 다리가 없으니까 물고기 다리를 타고난 사람들은 이제 발의 질병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면 내가 정말 물고기 자리라서 이렇게 다리가 허약하고 또 다리에 상처가 많이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또 혈액형에 대한 이제 성격이라든지 오늘의 운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심 갖게 보고 또 여러분이 믿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마술적 세계관이 여러분에게 스며있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술적 세계관도 그게 그렇게 좀 맞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비과학적인 것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혹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설명해주는 이론이 뭐냐면 밑에 있는 반엄 효과예요. 반엄 효과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를
자신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심리적 경향을 우리가 반음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운세에 여러분의 나이나 여러분의 띠에 해당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걸 읽어봐도 자기한테 맞아. 오늘의 운세에 나오는 얘기는 어느 것을 사실 읽어도 여러분에게 맞는 것 같고 내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들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 우선 자체가.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띠 아니면 자신의 별자리라고 하면 그것이 자신하고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무슨 효과예요? 반음 효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의미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꼭 자신의 이야기로 들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음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그 마술적 그 세계관이 이 합리성, 논리성 우리가 또 과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또 과학적인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역할은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면 이 교육 과정에는 잠재적 교육 과정하고 표면적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 수업 받는 것 이런 것은 표면적 교육 과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보면 학교를 다니면서 은연중에 학교의 전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학교의 관습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여러분한테 체육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잠재적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은 이게 여러분의 가치관, 신념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결과가 항구적으로 그러니까 3살적 버릇 여든 간다고 하잖아요. 이런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든지 버릇이라는 습관 같이 이렇게 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백석대학교에 대학생이 되었는데 이런 수업을 듣고 전문 과목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백석대학교가 지향하는 지역사회를 함께 돕고 그다음에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봉사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그런 문화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영향을 받고 또 그런 삶을 여러분이 배워가면 대단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잠재적 교육 과정을 이제 좀 여러분의 것을 하려면 여러분의 동료와 또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교수님들과 또 선배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술적 자연관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런 영향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이제 워크샵할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페이지,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다시 전자도서관을 입장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도서관은 이제 세 번째로 운영되어지는 여러분의 학번, 그다음 비번은 종합정보 시스템의 패스워드가 비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분의 학번과 비번을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 책 중에서 가능하면 신간 2020년 또는 2021년에 출간된 책을 여러분 자유롭게 한 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대출받은 책을 10페이지장 이상 읽고 대줄의 독후감을 남기는 것이 이번 주 워크샵의 과제입니다. 제목에다가는 여러분의 이름하고 학번, 책 이름하고 출간일 저자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학번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첨단과학의 미래와 전망, 2020년 5월 27일 출간 저자 홍길동 이렇게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내용란에다가 대줄의 독후감을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뭐 한 8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한번 좀 시도를 해보고 지금 이제 전자도서관이 좀 그 전산 장애가 있어서 접속하지 않게 쓰고 있고 이 과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인데 수요일 날 중에 한번 시도를 해서 만약에 그때도 안 되면 이렇게 시도를 했으나 안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근데 책 제목은 여러분이 이렇게 특정할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그
뭐 열람이 안 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를 이렇게 과정만 설명해도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이내에 아마 이 전산이 다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팀 과제를 하거나 또 보고서 쓸 때에 도서관의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과제에 또 보고서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